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월든, 그중에서도 마지막 여정이죠. 제3편, 보다 높은 법칙들 부분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월든 호숫가 생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부분에서 소로 사상의 어떤 정수랄까요? 그런 핵심 통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들은 단순한 자연 관찰 기록, 이걸 넘어서는 거죠. 소로가 발견한 자연, 그리고 뭐랄까, 양식을 통해 따르게 되는 더 근본적인 삶의 원칙, 바로 그가 말하는 보다 높은 법칙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정말 절정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 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소로가 이렇게 길어올린 삶의 지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미물인 개미들의 전증에서 인간사를 읽어내고 또 얼어붙은 호수에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봄의 부활 속에서 인간 영혼의 정화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여정에서 소로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함께 탐구해 보시죠. 먼저 소로우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교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뭐랄까 단순히 자연 속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 그 일부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동물들과의 관계 묘사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 개미들의 전쟁 장면은 정말 압권이죠. 그렇죠. 붉은 개미하고 검은 개미 싸움을 심지어 확대경까지 동원해서 지켜보잖아요. 그는 단순히 곤충의 싸움, 이걸 넘어서 인간 전쟁의 축소판, 그 어떤 잔혹함과 비극성, 이런 걸 포착해내는 거죠. 아. 여기서 핵심 통찰은 소로우가 이 미물들의 투쟁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거대한 갈등, 폭력성 같은 것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작은 부분에서도 우주적인 드라마, 또 인간사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군요. 그럼 호수에서 만난 그 대강오리 있잖아요. 그 숨바꼭질 같은 추격전 묘소도 그냥 에피소드는 아니겠네요? 소로가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번번이 허를 찌르면서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그 새의 모습에서 어떤 의미를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대강오리는요,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벗어나는 야생성, 그 예측 불가능한 자유로움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소로우는 그 새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명화된 인간이 잃어버린 어떤 본연의 감각, 또 자연의 지혜, 이런 걸 떠올렸을 겁니다. 아하. 수달, 너구리, 다람쥐, 어치 같은 겨울 동물들 생태를 세밀하게 그리면서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공존의 파트너로 여기는 소로우의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겨울 호수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바닥 없는 호수라고 약간 신비롭게 생각할 때 소로우는 직접 줄이랑 돌로 깊이를 재서 102피트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깊은 지점이 호수의 가장 긴 가로, 세로축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어떤 기하학적 규칙성까지 발견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팩트체크를 넘어서는 발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일화는 소문이나 통념에 기대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탐구해서 실체적인 실제, 즉 리얼리티에 도달하려는 소로우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피상적인 순비주의를 걷어내고 자연 속에 내재된 합리적인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 네. 그리고 그 겨울 호수에서 잘라낸 얼음이 멀리 인도 캘커타까지 팔려나가서 겐지스 강물과 섞이는 그런 상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월든이라는 이 지극히 지옥적인 공간의 산물이 전 지구적인 교역망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대목은 자연의 순수함이 어떻게 문명의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화되고 또 전혀 다른 문화권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립된 듯 보이는 월드노수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아, 연결이군요. 네. 자연과 문명, 또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는 순간의 묘사는 정말이지 생명의 창가처럼 느껴졌어요. 얼음이 녹고 새들이 돌아오고 만물이 깨어나는 풍경 속에서 소로우는 흔쾌한 봄날 아침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고까지 말하면서 깊은 해방감, 정화의 감정을 느끼죠. 맞아요. 봄의 도래는 소로우에게 그냥 단순한 계절 변화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것은 자연의 부활이자 동시에 인간 영혼의 구원,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 녹아내리는 모래 위탈에서 잎사귀나 손가락 같은 유기적인 형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대목은 정말 압권이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죠. 무기물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형태를 빚어내는 자연의 근원적인 창조력, 즉 보다 높은 법칙의 현현을 목격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에게 정말 살아있는 스승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자연과 깊이 교감했던 소로지만 그가 뭐 고독만을 예찬한 것은 아니었죠. 월든 생활 중에도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노예였던 케이토 잉그레이엄이나 아일랜드 이민자 휴 코일의 집터 같은 흔적들을 통해서요. 그 고독한 공간에 깃든 인간 역사의 층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그는 과거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겨울철 방문객 이야기도 나오죠. 특히 그 초월주의 철학자인 브론슨 울컷과의 만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는 어떤 지적인 교감의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로가 그를 마지막 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만남이 그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깊이 있는 대화는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주니까요. 반면에 늘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은 이상적인 손님에 대한 언급은 좀 흥미롭습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 네. 비슈누 프라나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표현한 그 기다림은 어쩌면 완벽한 이해와 소통에 대한 인간 본연의 깊은 갈망 혹은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희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소로는 결국 월든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숲 생활이 지겨워졌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살아야 할 또 다른 몇 개의 인생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리하여 숲 생활에는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로의 월든 생활은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거죠. 과정이요? 네. 그는 하나의 삶의 덤시다 안주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집 앞에서 호수까지 자기도 모르게 길이 난 것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사회적 관습, 심지어 자신이 만든 틀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은 진정한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 끊임없는 탐험? 이런 생각은 그 매진말에 등장하는 쿠루의 장인이 만든 지팡이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지팡이를 만드는데 영겁의 시간을 바쳤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 낡은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 말이죠. 네, 그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시간과 몰입의 가치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시간의 콩상적인 흐름을 초월하는 경험, 그리고 완벽을 향한 장앤정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소로 자신의 월든에서의 삶 역시 그런 지팡이 만들기와 같은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월든의 대미를 장식하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소로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 탐험에 열광하는 시대를 향해서 진정한 탐험은 바로 자기 내면을 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라는 외침이 대표적이죠. 콜럼버스가 되라. 네,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위대한 여정이라는 선언입니다.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그러면서도 그는 또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맞서서 살라.
가난하거나 고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가라는 조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나 명예, 사랑보다도 진실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 진실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확신이 느껴져요. 바로 그 진실을 그는 단단한 밑바닥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단단한 밑바닥. 네. 사회라는 늪지대 혹은 피상적인 현실 아래에는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견고한 진실, 즉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겉모습이나 환상, 사회적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그 근본적인 실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높은 법칙을 따르는 삶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더욱 와닿는 비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로우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벌레가 자신보다 더 큰 지적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감추듯 인간 역시 자신의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비유 뒤에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영국 제국마저도 하찮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내면의 힘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상상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거대한 조류. 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촉구인 셈이죠. 네, 이렇게 소로의 월든의 마지막 3편을 통해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부터 시작해서 고독 속 성찰,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발견과 진실 추구를 향한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월든 호숫가에서의 2년 2개월은 단순한 생존 실험, 이걸 넘어서 삶의 본질과 의미를 온몸으로 탐구한 위대한 여정이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소로울은 우리에게 각자의 내면이야말로 탐험해야 할 가장 광활한 미지의 세계이며 또 외부의 소음과 피상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진실이라는 단단한 밑바닥을 찾아야 한다고 거의 170여 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죠.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 안에도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월든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어떤 단단한 밑바닥 혹은 탐험하고 싶은 내면의 신대력을 발견하셨나요? 소로우가 던진 질문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월든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